첫 번째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 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교재부터 잠깐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확인을 해서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보시면, 책을 이렇게 한번 넘겨보시면 밑에 우리 연구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지 같은 분들의 사진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더 넘기면 목차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목차에 보시면, 첫 번째 파트 1은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할 내용입니다. 이게 소위 영어 공부와 관련된 방법론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은 대단히 좀 추상적인 얘기로 전개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분한테 저거 너무 붕 뜨는 얘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하고 뭘 하려고 하냐면 한국어하고 영어하고요, 이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오늘 빠르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강의 전체를 다 마치게 될 겁니다. 현재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첫 번째 강의가 이 내용이 될 건데,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영어를 한국어의 틀에다 갖다 맞춰서 해석하거나 읽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한국어랑 영어를 기계적으로 대응해서 영어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미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실력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바꿔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걸 좀 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한국말은 거의 수동태를 쓰지 않죠. 그럴 거예요. 한국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수동태를 쓰지 않아요. 한국어에서 수동태가 사용이 될 때는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1강에서. 한국 사람들은 수동태를 언제만 사용하냐면, 그러니까 그냥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잘 쓰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한국어는 사물이 주어가 되지 않죠. 책상이 나를 가로막았다 이런 짓 안 하잖아요. 한국말은. 영어는 하는 짓인데, 한국 사람들은 사물이 주어가 될 때는 언제 주어가 되냐면, 사람이 개입하지 않을 때. 책상이 2개 있다, 이렇게 사람이 개입하지 않을 때는 사물을 주어로 쓰지만, 한국어는 사람하고 사물이 같이 있는데 사물이 주어로 나와서 비가 나를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찐따 같은 문장을 만들어 쓰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그걸 많이 쓰는데, 그 영어를 그러면 우리말의 특징에 맞게 바꿔야겠죠. 쉽게 굿모닝이라는 말은 안녕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좋은 아침 이러면 이상하거든요. 그죠? What brought you here? 뒤에 나오겠지만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무엇이 너를 여기에 데리고 왔니?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해석이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의 해석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자습서 해석도 마찬가지고 각종 수능책 해석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가니까 조금만 문장이 길고 복잡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총론이라는 말은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1강에서 총론을 전체를 다루고 나면 파트 2에서 여러분하고 다루게 될 건, 책을 쭉 보시면요, 이게 정확한 해석과 관련된 것들을 파트 2 단원에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OT 마치고 나면 여기에 1강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강부터 13강까지로 각각의 레슨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 보시면 금방 이해되죠? 그죠? 어떤 것들을 해석하는 건지. 예를 들어 파트 2의 1과는 준동사를 올바로 해석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것도 해석 잘 못하잖아요. 잘 하시죠. 잘 하는데 잘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고쳐드리려고요. 부정사하고 동명사가 뭐가 다른지, 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고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싹 바꿔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책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각각의 문장들이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게 돼 있고, 각각의 밑에 또 하나 보여드리는 표시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소유격과 대명사는 해석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이런 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앞에서 이걸 배우고 나서요,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던 거에 대해서 실제로 자꾸 까먹어 가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짚어드리고 정리를 해서 이 책이 맞춰질 때까지 정확하게 해석하되 이 내용에 기반해서 여러분의 해석을 부드럽게 바꾸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나의라는 이런 소유격 쓰지 않아요. 여러분 대화 중에 소유격 쓰나요? 안 씁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1강에서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요. 1강이 전체를 다 다룰 거기 때문에 대단히 좀 추상적이고, 한국말로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일단 보자고요, 일단.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는요, 여기서부터는 강의하는 내용 아닙니다. 파트 3는 종합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뭐가 되는 거냐면 복습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거기 제목 보시면 이제 셀프 스터디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어려운 문장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요. 자, 여기 사용되고 있는 문장들도 전부 어디에 나왔던 거냐면 수능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조금 공부거리들이 있고 수준이 조금 있는 문장들을 뽑아서 각각 단문으로, 얘는 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문으로 연습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공부를 쭉 다시 하시면 앞쪽에 1과부터 13과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순서대로 다시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이게 대략 맞춘 게 아니라 순서대로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 복습이 되게 만들어 뒀으니까 그건 나중에 강의 안 합니다. 그래서 셀프 스터디라고 써뒀으니까 나중에 막 게시판에다가 개새끼야 이건 왜 안 하니 막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파트 4에 단락독해로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것도 강의 안 합니다. 안 한다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개새끼 다 빼먹네 이런 거 하지 마요. 단락독해로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그 지문을 보는 것과 관련해서, 자, 여기까지는 전부 다 단문 연습이거든요. 문장 하나짜리 연습인데 지문을 보는 건 이 단문을 해석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시를 읽을 때하고 소설을 읽을 때하고요. 그 다음에 논설을 읽을 때 여러분 각각 방법이 다 달라야 되죠. 시를 옥 보고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 맛 하나하나를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다르게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영어 지문은 다 똑같이 읽죠. 스스로의 독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어 지문 그렇게 안 읽잖아요. 지문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문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데 영어 지문은 뭘 줘도 똑같이 읽어요. 뭘 줘도. 앞쪽에 나오는 18번, 19번, 20번에 나오는 문제나 심지어는 도표까지도 여러분이 글을 읽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토익 시험 보면 한 번씩 영어 메뉴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그거 줘도 똑같이 파고들고 있을걸요. 아주 이상하게 공부를 하는 건데 본인들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게 이상하다고 여러분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주제를 찾으라는데 답을 후벼 파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이상하죠. 그죠? 문장과 일치하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후벼 파고 있어요. 전부 다. 장문을 읽어서 대략의 글의 흐름을 잡으려는데 그것도 또박또박 사선 빡빡 끄가면서 이렇게 시험지 막 시커멓게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이상하죠? 잘 생각해보면 이상한 짓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하고 그 다음 단계가 책 뒤에 표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스피드 직독직해를 마치고 나면 스피드 단락독해라는 이름으로 수능에 나오는 지문 읽기를 할 거예요. 주제 찾으라고 그러면 주제 찾으면 되거든요. 제목 찾으라고 그러면 제목 찾으면 되는데 그게 그 단락의 특성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일 텐데 여러분은 뭐든 따지고 분석하죠. 그리고 취미생활로 막 사슴 긋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단락독해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여기서 한두 지문 정도만 연재는 맛을 보여드리거나 그럴 생각이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강의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5에 보시면 부록이 있죠. 파트 5 잠깐 한번 넘겨보시면요. 그 부록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도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전치사는 제가 앞쪽에서 강의를 하면서 하나씩 여러분에게 이 전치사를 중간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전치사들은 그런 것들은 한번 옮겨보자, 고쳐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into 같은 거 나오면 into가 무슨 뜻이죠? 안으로 하나로 평생을 버텨왔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into는 안으로라는 뜻보다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설명이 또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A를 B로 바꾸다라고 할 때 turn A into B라고 쓰는 거예요. 시간 또는 공간 성격을 변화시키는 전치사가 into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공간이 변화를 한 거고요. 자기가 스스로 성질 자체가 변화해도 into를 쓸 수 있어요. 그래요. 나중에 봅시다. 어쨌든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뒤에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분까지 이렇게 고용을 해서 이렇게 전치사를 또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뒀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파 6는 해석이니까 그거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 해석을요, 아름답게도 제가 직접 다 쓴 거거든요. 이게 뭐 덜렁덜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나오는 문장들은 그래서 수능 공부하시면서 기출문제랑 많이 다른 책 해석이랑 비교를 해볼 기회가 생길 겁니다. 단락독해 때는 더 많이 보시게 될 건데 그래서 해석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책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짚어볼 테니까 여러분 시작을 한번 해보죠.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뭐 책으로 보시고 싶은 분은 책으로 보셔도 좋고요. 그냥 화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되게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 읽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두세 줄밖에 되십니까? 여러분 이 속도로 국어시험 보면 작살납니다. 이게 만약에 지문이 국어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1등급 컷이 장난 아니겠죠. 그죠? 그럼 이건 실제로 어려운 문장일까? 실제로 과연 저렇게 어려운 문장일까? 영어 시험에는 저 정도 난이도의 책으로 보실 분은 교재 8페이지 보시면 거기 8페이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있는 겁니다. 그냥 화면 보세요. 자, 그 다음에요.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조금 바뀌나요? 앞쪽 거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뭐의 차이를 보고 있는 거냐면 얘하고는 해석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합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영어로 한번 봅시다. 이거 수능에 나왔던 그 주제를 물어보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이 지문이 처음에 아까 여러분 보셨던 이 해석은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시험지를 공개하면서요. 수능 당일날 같이 EBS를 통해서 배포하는 즉 출제자들이 한 해석이고요. 출제자분들이 한 해석이고 요건 제가 한 해석입니다. 일단 첫 번째 길이가 좀 짧아져서 기분이 좋죠. 여러분 그거 안 이상해요? 왜 해석을 내놓으면 꼭 영어 지문보다 한글 해석판이 더 길까? 비슷한 길이이거나 실제로는 영어를 번역하면 더 짧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는 완전한 문법 체계를 갖춰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말처럼 비 온다, 비 오네 라는 말을 영어로 raining 이럴 수 없어요. 영어를 어떻게 쓰죠? It's raining 이라고 쓰죠. 그때 it을 뭐라고 그래요? 문법용어로? 비인칭 주어. 진짜 어려운 말 쓴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말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it은 it인데. 그죠? 어쨌든 it's raining 이라고 쓰는데요. 영어는 it is를 빼고 raining만 쓰면 틀린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어와 비동사를 넣어야 되는데 비 온다는 말 말고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서 앞에 뜻이 있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뜻이 없더라도 주어 자리를 메꿔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영어에 뜻이 없는 단어가 몇 개 있게요?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영어에 뜻이 없는 단어가 그렇게 뜻이 없는데 문법적으로 필요한 자리를 채워 넣어야 될 때 쓰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방금 배웠죠? 여기는 죄송한 얘기지만 유전자가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 말고 애가는 금방 감각이 오는데 it하고 that이 뜻이 없죠. 얘네들은 기능만 담당하는 허사예요. 물론 it이 그것이라는 뜻이 있을 때가 있고 that이 저것이라는 뜻이 있을 때가 있지만 얘네들은 뜻이 없을 때도 많은데 우리가 그걸 it, that 또 심지어는 뜻을 옮긴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길어지고 이상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이 쓰지 않는 희한한 말들을 쓰고 이래서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2개를 탁 비교하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한 문제적입니다. 이 책에서 파2에서 파3에서 여러분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의 해석을 이렇게 바꿔놓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단지 영어 단어만 가르쳐드리고 문법을 가르쳐드리고 이러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영어의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이론은 한국하고 일본만 쓰는 거지만 그죠? 문장의 오형식이란 건 없어요. 그런 문법 이론은 한국하고 일본만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의 교과서나 걔네들의 출판사에서 나온 영문법 책 중에 문장의 오형식을 설명하고 있는 책을 가져오시면 제가 그날로 은퇴해 드릴게요. 깔끔하게 제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장의 형식 이론이라고 하면 굉장히 권위 있고 인정받는 분 중에 영국의 혼비라는 박사님이 있어요. 혼비 박사님은 영어 문장을 25형식으로 분류를 해요. 25형식 작은 거예요. 한국말은 25개로도 분류 못해요. 한국말은 너무 이렇게 단어의 위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25개로도 정리할 수 없고 영어는 그렇게 못하고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25개로 정리라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여러분은 영어를 한 10년 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3살, 4살 때 아빠 엄마가 와가지고 마들 해봐, 마들, 이 새끼야 마들 해봐 막 이것까지 띄우면 거의 20년 가까이를 영어를 했는데요. 영어 문장이 25종류밖에 안 되는 그 구조를 여러분이 모른다고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문장 구조 다 아는데 해석이 이상한 거죠. 이상한 도발적인 문제 제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기분은 좋아요. 오랜만에 안다는 소리 들으니까 알긴 아는데 허당인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그러면 왜 여러분이 좀 전에 이런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말을 써놓으면 사람들이 권위가 없어서 저 새끼 뭐 시커먼 거 저거 뭘로 믿지? 막 이러니까 이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번역가예요. 김옥수 선생님이라고 김옥수 선생님의
그 한글을 알면 영어가 산다라는 작년에 출간이 된 책인데 대단히 유능하신 번역가거든요. 근데 특히 이호덕 교수님처럼 교수님이 아니죠. 이호덕 선생님처럼 예쁜 우리말을 가지고 글을 만드는 데는 아주 탁월한 재주를 가진 번역가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저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특히 색깔 있는 부분 보세요. 우리말하고 영어가 지닌 특징하고 차이를 외면하고 그 다음에 그 영어의 단어나 문장을 문법에 얽매거나 우리말에 갖다 끼워 맞추면 니네 꼴 난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게 그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를 이렇게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김옥수 선생님 얘기인데 이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는 번역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쭉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해석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필요해요. 영어를 아예 못하는데 영어를 우리말로 옮길 수 없으니. 근데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한국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어 능력 이미 충분하죠? 여러분 부모님보다 한국어 잘하잖아요. 집에 가서 사자성어 취합 한번 붙어봐요. 누가 이기나. 여러분 부모님 잽도 안 돼요. 한국어는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을 가서 국어를 전공한다거나 또는 할 일이 없어서 저처럼 맨날 책 보는 일을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여러분 국어 실력도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공부는 원래 할 때 제일 잘하는 거니까. 지금 한국어 잘해요. 근데 영어도 수능에 나오는 영어 정도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이미 충분해요. 근데 세 번째 뭐가 문제냐면 외국어를 한글로 옮기는 능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얘가 찐따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탓이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번역가 수준의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 잘해도 한국어 못하면 누구처럼 되는 거죠? 외국인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세 번째 능력이 부족하면 한글이랑 가면을 쓴 엉뚱한 단어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